예, 반갑습니다. 총리님, 반갑습니다. 부총리님, 어제 뵙고 또 뵙습니다. 예, 어제 이어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할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제가 참 저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상황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우려 플러스 우리 자영업자 민생 그 어려움 플러스 우리 국무위원님들, 총리님, 부총님 다 나오셨는데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자리니까요. 허심탄회하게 하실 말씀 다 하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저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PT? 24년 전망과 25년 전망인데요. 저게 예산안 편성의 주요 경제 지표 전제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경제를 또 하셨으니까 이해하시죠? 저런 수치들은 일단 경상성장률을 세입 예산 추계 분석 25년도 예산안 제출할 때요. 세입 예산 추계 분석 때 5.5%로 해서 냈습니다. 이게 9월 2일입니다. 24-28년도 국가재정운영계획 경상성장률을 5.0%로 계산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9월 2일입니다. 같은 날 두 개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실질 성장률인데요. 이거는 7월 달에 기재부가 하반기 정책 운영 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을 시킨 수치입니다. 그러면 실질과 경상이 나왔으면 이제 GDP 디플레이터, 우리 전체 물가 수준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소비 증가율도 1.8%로 예산안 제출하면서 같이 제출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 계산했고요. 취업자 증감 23만 명 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좀 국무회의 때나 예산안 보실 때 보셨어요? 총리님? 네, 주요 이제 경제 지표들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부총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은 들었어요. 근데 아직도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날 두 개의 보고서가 다른 성장 전망치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예. 이거 하나는 어디냐면요. 세입예산 추계 분석은 어디냐면 경제정책국하고 예산실입니다. 5.0 전망치는요. 어디냐면 재정정책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재정정책국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정책국에서 5.5% 상향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실질 성장률 전망치 7월 달에 상향 조정했죠. 그 전망치를 수정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실은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시죠? 경상성장률은 세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측치에도. 예산안이 저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 전망치를 나중에 최소한 국회에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인식할 때는 성장률 전망치는 좀 통일되게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나요? 제가 답변 드려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답변 설명을 들으셨다니까. 네. 근데 설명을 들으셨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그걸 이해를 안 가신다는 거는 기재부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있으신 거니까 아니, 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저도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도 네. 봤는데 네,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 낼 때 지금까지 네, 항상 출발 연도는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국회 확정 예산 기준으로 냈고 지금까지 맞습니다. 그래서 확정 예산 기준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고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계산을 해가지고 5.0을 우리는 내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25년도는 맞춰놨어요. 그런데 네네. 문제는 뭐냐면 성장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 달라요. 물가 네네. 수준도. 네네. 이게 세수에 그대로 온다고요. 그러면 자 소비세, 부가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다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상성장률은?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은 네, 저게 저희가 25년도 세입예산 추계할 때 경상이 5.5인데 네, 왜 국가재정운영계획일 때 5.0인 숫자를 놔뒀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아니죠. 5.5가 문제일 수도 있다 이거죠.
두 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아니, 그거는 의원님의 네. 추정이시죠. 제 추정이긴 저희는 한데 5.0으로 예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상. 그런데 네. 자, 두 개 성장 5.0이라는 숫자는 두 개 할 수 성장 없이 전망치를 24년도 자, 숫자를 중기 재정 운영 계획은 28년까지 우리 이 재정 수요를 다 넣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 GDP 대비 우리가 몇 프로도 다 계산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성장 전망치를 9월 1일 날 같이 냈어요. 아니, 그런데 그런데 자, 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예, 부총리님. 네. 제가 그래서 2.6% 수정할 생각 있냐라고 물어봤죠.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기재 최근에 말씀하신 거죠. 최근에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네. 기재 질의 때 네, 2.6%는 저희가 하방 위험이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하방 위험이 있는데 정확히 얘기하셔요. 여기서 네,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하향 조정할 의향이 있냐? 2.6%를 하향 네. 조정할 의향이 있냐? 네. 저희는 그 실질 성장 전망, 그러니까 실질 성장 전망은 항상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할 때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네. 그때 하방 근데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 지금 뭐 실질 검토하겠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7월에 단박에 올렸어요. 네. 그때 수출 보고 올리신 네,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네, 예. 네. 그거 단박에 보고 올리셨잖아요. 네. 그런데 바로 3, 4분기 들어오면서 네, 의원님이 지금 네. 제기하시는 전제는 음, 그러면 자 실질 성장률이 떨어질 거니까 네. 우리가 예산안을 냈을 때 세입 추계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세입 말씀하시고 재축에도 이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미 네, 그러니까요. 6월달에 경고등이 네,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런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희가 세입 추계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크게 바꿔야 될 요인이 발생을 하면 그건 재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획재정부 안에 있는 국끼리 예를 들어서 소통이 안 됐다든지 뭔가 우리가 숨기려고 했다고 말씀을 전제로 하시니까 제가 전 숨기려고 그거는 했다는 게 굉장히 아니라는 위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맞추라는 거예요. 아니, 맞추라는 거. 그런데 그거는 네. 지금까지 항상 우리가 중기재정 계획 낼 때 24년도 그 당해년도는 국회 확정 기준을 여태까지 냈습니다. 그럼 그 관행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 확정 예산 기준을 갖다가 출발점을 낸 거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그게 재정 운영 계획이죠. 그게 재정 운영 네. 계획이죠. 그런데 9월 2일날 똑같이 이렇게 낸다는 거는 뭔가 복잡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르지 않아요? 저는 왜 참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 그러면 그 네. 다음으로 갑시다. 그 다음 또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네. 실질 경제 성장률 2.6% 지금 하방 리스크는 커졌지만 나중에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 내년도의 성장률 전망은 저희가 항상 예. 저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할 때 바꿔 예. 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저걸로 냈어요. 2.6%. 경상 성장률 5.5%는 냈어요. 그렇죠? 네네. 그건 팩트입니다. 네네. 그러면 GDP 디플레이도 달라요. 네네. 그렇죠? 물가 수준도 다르게 봤어요. 네네. 재정 운영 계획하고 그러니까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할 때하고 물가 수준을 다르게 봤어요. 그것도 팩트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팩트죠. 네. 자, 5.5에서 2.6이면 디플레이트가 얼마예요? 2.9잖아요. 네네. 5.0에서 그 다음에 저희가 5.0을 본 적이 국가 재정 운영 계획은 2.4로 저희가 5.0을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잠깐 5.0을 말씀하십니까? 5.5, 4.5였고 5.0을 본 적은 없습니다. 5.0, 5.0이에요. 재정 아니요, 운영 계획이. 5.0, 5.0은 그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5.0, 5.0은 저희가 중기재정 계획 24년도를 낼 때 24년도에 중기재정 계획을 갖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안 확정 기준을 내다 보니까 자, 좋습니다. 다 인정할게요. 그러면 저걸로 따집시다. 그러면 기재부는 5.5 주장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5.5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면 돼요? 네네. 그러면 2.6 하방 리스크 커졌어요? 네네. 저거 수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뭐 그 네. 연말 가서 수정을 하게 되면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저걸로 반영되는 거죠. 5.5로. 네. 예. 그러면 하방 리스크 커졌으니까 세입이 줄어든다. 아닙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지금 세입 추계가 최근에 저희가 세입 추계가 가장 틀린 이유는
저렇게 성장률 전망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세입 추계가 되면 아니,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 저희가 세수 측의 모델 중에 가장 큰 변수가 경상 성장률 아닙니까? 요즘 저거의 비중이 예.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추계가 아니, 틀리는 비중이 겁니다. 줄어서 저걸 반영을 해야 하잖아요. 그 독립 변수 아니,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저게 뭐 경상성장률의 문제든 기업들의 이익의 문제든 자산시장의 그러니까, 문제든 자, 어떤 다시 거든 간에 정리합시다. 세입 추계가 다시 저희가 정리하자고. 크게 변경할 자, 이유가 생기면 독립변수요. 제가 검토하겠다고 일정 말씀드렸어요. 정도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그것만이라도 제가 받아들입시다. 그러면 세수축의 모형 중에 경상성장률 5.5면 저걸 하방 레이스 커졌어요? 네네. 그러면 저거 조정해야 돼요? 그러면 세수축의 모델에 경상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가 적어지죠. 그건 인정을 하셔야죠. 아니 이건 모델 중에서 하나 변수가 바뀌면 아니 전체- 편미분 그러니까 해보세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야지 그걸 갖다가 뭐 하나 변수가 바뀌었으니까 아니 다 이게 어떻게 단순한 되냐 모형 저한테 아닙니까? 물어보시면 리게이션 모델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아니 그걸 인정을 안 아니, 하시면 그러니까 안 아니, 되죠. 제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죠. 전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세 말씀드립니다. 수입에 영향을 미치죠. 네, 영향 미칩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네,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취업자 증감 통계청장님. 네, 네, 9월달 일자리 증감 어떻게 됐어요? 14만 4천 예, 4천. 맞죠? 그 다음에 15세에서 29세 16만 8천 마이너스 맞죠? 네, 1호 2구는 16만 8천. 맞죠? 그 다음에 60세 이상 27만 2천 맞죠? 1만 예, 맞습니다. 네. 자, 23만 명이에요. 연간. 그러면 얼마 더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몇 달 안 남았어요. 통계 나오니까 10월, 11월, 12월. 얼마 더 해야죠? 30만씩 더 해야죠? 그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래야 23만 나옵니다. 그렇죠? 저 전제예요. 달성할 수 있겠어요? 자, 취업자 증감. 어떤 거에 영향을 미치죠? 이 취업자가 많아져야 소비가 늘어나죠.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취업 일자리로 많이 가야 소비가 늘어나고 내수가 좋아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치죠? 저 변수들 중에 민간 소비 증가율도 최근 한국은행에서 1.5% 낮췄어요. 저 변수들 어느 것도 예산안 제출할 때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음. 지금 4사분기 실질 경제 성장률 2.6% 지금 아직 꺾으시지 않으셨는데 2.6% 달성하려면요. 지금 2.1% 돼요. 4사분기가. 그 다음에 2.4% 달성하려고 해도 4사분기 1.3% 돼야 돼요. 2.2% 간신히 저는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네, 네, 한 말씀만 잠깐. 네, 하세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실질 네. GDP는 말씀하신 하방 위험이 커졌는데 네, 네, 경상 GDP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실적이 7.2%입니다. 네. 그리고 경상 성장률 전망치가 GDP 디플레이트 봐야죠. 이게 제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네. 예정처가 경상성장률 전망치가 제가 알기로는 6.2로 알고 있습니다. 6.2. 네, 그렇습니다. 디플레이트 보다 얼마나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모르죠. 3.9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정처의 디플레이트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드린 예정치 말씀이 디플레이트는 뭐냐면, 3.9로 봤어요. 근데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예정치는 2.4예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네. 뭐냐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성장률 경상하고 디플레이트하고 실질의 차이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 성장률의 실질 GDP에 대해서 하향 위험이 있다고 해서 경상 GDP가 그대로 더 비례해서 하향 위험이 있는지는 이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보시면 부장님 다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디플레이터와 왜냐하면 디플레이터 공식은 분모가 실질이고 명목이 분자예요. 그러니까 서로 중속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 기계적이 이거는 무슨 화학적 결합이 아니에요. 화학적 결합이 그러니까 아니라니까. 제 얘기는 예, 예. 디플레이터는 사후적으로 나오는 자, 얘기라는 거죠. 더 큰 문제 발생했어요. 네네. 자, 그거는 하향 이제 조정하시고 네네. 예산 때 국세 수입이 그만큼은 안 들어온다. 일단 경제 성장률 자체만으로도 이게 제 예상이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됐어요. 네. 예, 부총님 이제 더 걱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어떻게 저희 생각하십니까? 저희 여러 가지로 예. 많이 저희가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게 이제 10월 31일 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여러 시나리오들 중에 트럼프 당선 이후에 트럼프 공약을 기준으로 GDP를 계산을 해봤어요. 자, 내년 경제 성장률 실질 GDP가 2.2%입니다. 그런데 자, 관세 조치를 예정대로 단행을 한다. 물론 단기간에 할 수는 없지만 저는 과정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수출로 우리 국가 경쟁력 이제까지 키워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에는 보편관세 10%를 부과하고 중국에 60% 부과하면 이게 이제 한국의 총 수출은 240억 달러 감소 요인이 있다. 그래서 실질 GDP는 약 0.5% 정도. 그러면 내년에 성장률 전망치가 또 꺾여요. 이런 시나리오들은 여러 보고서들을 아마 부총리께서 좀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국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양자의 틈에서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살았어요. 수출의 점유율 이제 비슷하죠. 미국이 좀 올라와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최종 제품하고 중간재가 최근 10년간에는 좀 많이 성장을 해왔어요. 중국에 수출하는 게. 물론 비중은 적어졌지만. 그런데 한국은행 전망은 또 어떻게 하냐면 트럼프 이후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 GDP 역성장. 그러니까 꺾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국에는 마이너스 1.0% 정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보다 더 심각하게 한국은행이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어떤 생각이세요? 저희도 지금 대외경제연구원이든 한국은행이든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 시나리오로 저희가 상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지금 우리 세입 세출 예산안 제출하셨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특별한 변수들이 있으면 국회하고 다시 한번 상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저기 의원님이 뭐 저런 그 어떤 연구나 전망을 가지고 같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네. 저희도 모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준비를 하지만 네. 아시겠지만 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단기간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결국은 한미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그 동맹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네. 바이든 정부 출범했을 때도 네. IRA나 반도체법 봤을 때 저런 연구가 무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외교 영향으로 나름대로 풀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노력을 일단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하시고요. 불구하고 네. 뭐 그렇다면 저희가 또 근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 그 전에 또 저 먼저 상의할 일이 생겼어요. 예. 저 일단 내년 국세 수입이 뒤에 얘기하겠지만 제 예상은 한 47조? 47조에서 50조까지 예상이 돼요. 그 정도 더 걷어야 돼요. 제 예상은. 그래서 6월에 아마 재정 빨간불 또 들어올 거예요. 그때 빨리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환율이 튑니다. 그렇죠?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 안 하세요? 고환율? 제가 외환당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시지는. 네. 자, 수출 한번 보시죠. 지금 산업통상부 장관님 나오셨습니까? 차관님이십니까? 네. 지금 산업부에서 관리하는 15개 품목 중에 10월 누계 봤어요. 22년 10월까지 봤을 때 넘어선 거는 반도체가 약간 넘어섰고요. 이제 자동차, 일반기계 약간이고요. 선박 빼놓고는 다 22년 대비 다 마이너스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수출 누계액은 22년 10월까지가 10월은 잠정치입니다. 5,7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4년이 5,662억 달러. 아직 22년 수준은 못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지금 22년도 또 비교해봤어요. 아세안하고 중국. 부총님,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하고 좀 추가 질문 좀 드릴게요. 총리님께서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대한민국 비자 면제했습니다. 그렇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이거를?
총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동안에 중국이 네. 단계별로 계속 이 비자를 면제하는 조치를 해왔죠.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을 거기에 넣지를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3차인가를 하면서 이제 저희하고 네. 몇 나라를 집어넣습니다. 저는 네.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총리님? 저희로서는 뭐 중국하고는 분명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대단히 가깝고 또 긴밀하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항상 뭐 상호 이익, 상호 존중 이러한 그 차원에서 외교 관계를 끌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네.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원래 초청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일정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부산 서구동구의 곽규택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경제부총리님, 네. 지난번에 본 의원이 한번 요구한 사항 있잖아요. 예탁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네네. 별내선 8호선이 별내선까지 들어왔고 별가랑까지 예타 연장선을 했었는데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면은 현 규정대로 다시 올려도 안 된다. 예타 규정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주는데 슬라이드 한번 띄워보세요. 그때 기억을 한개시키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경제성, 정책성 평가 비율이 다르고 비수도권은 지역 균형 발전 비율이 있는데 여기는 수도권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수도권 중에 가장 낙후된 지역이 남양주 지역입니다. 여기는 그린벨트, 또 군사보호구역, 급수원 보호 이런 것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현 예비 타당성 제도로는 도저히 다시 해도 안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 지역이 한 10만 정도의 인구가 원하는 지역이고 이제는 의정부하고 별내면 이런 데 인구가 다 이 지역에 와서 8호선을 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지역 균형 발전 비율을 올리든가 아니면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를 5대5 정도에서 이런 수도권 중에서 낙후된 지역은 좀 예외 규정을 좀 보완을 해달라고 지난번에 요구했었잖아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뭐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 지역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제 원래 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네. 그 비수도권의 개량 부분들을 좀 저희가 줄여주는 부분들을 하고 있었는데 수도권 안에서의 낙후 지역까지 하는 게 좀 이게 큰 틀에서 제도를 바꾸는 거라서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이것은 검토를 해주세요. 실제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360도 보면은 남양주 지역이 가장 낙후됐어요. 남쪽, 서쪽, 북쪽은 다 개발됐는데 각별히 좀 관심 가져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네네. 하여튼 이 지역 간에 이게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가장 낙후된 거에 대한 판단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제로 낙후돼서 이제 남양주 지역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왕숙 신도시가 개발되고 별내동이 되고 이제 진접 2지구가 또 새로 이루어지고요. 다산도 최근에 만들어지고 그 지역이 가장 그런 지역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하여튼 뭐 계속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국토부 장관님. 국토부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예, 국토부에서 그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네, 그 예산을 21년도에 용산기지 철수하고 용산공원화하는 그 계획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예산이 1조 2천억 원이었던가요? 11년 10월에 최초 수립할 때 1조 2천억이었습니다. 네. 몇 년도요? 11년 10월 최초 수립 당시에 예. 총 사업비가 추정 사업비가 1조 2천억이었고요. 그리고 올해 새로 그 산정했죠? 2차 변경, 3차 변경 했는데요. 예. 21년 12월에 예. 2차 변경했을 때 2조 1,400억 원이었습니다. 3차 변경 때는 총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2차 변동이 언제였다고요? 21년 12월이고요. 예, 예, 3차 변동이 22년 8월인데 예. 총사 합계는 2차 변경인 21년 12월에 2조 1,400으로 변경됐고요. 3차 변경 시에는 총사 합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한 3년이 늦어지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그 용산공원은 온전히 미군으로부터 이전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러니까 예, 이전을 절차 못 받는 지연이 없어서 이유가 지금 미군의 잔류기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대통령실 바로 옆에 신기지 잔류기지를 원래 만들기로 됐던 것이 이전을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속 3년째 지연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도 눈덩이처럼 커지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해서 결정이 될 사항인데요. 조성 계획의 수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 변동이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졸속 이전하면서 신기지가 못 만들어져서 지금 용산 공원화 계획도 계속 늦어지고 지금 3년 늦어졌는데 앞으로 몇 년 늦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예산도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그러면 그 주변 용산 개발도 늦어지고 서울 개발도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산 졸속 이전의 후과가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 거죠. 총리님,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하신 거 혹시 점심시간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보셨습니까? 자세히 못 봤습니다. 네. 점심시간에 좀 주요 장면 보셨으면 좋은데요.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이 별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과 별명으로 가득 찬 그 기자회견이었어요. 특히 보면은 명태균 논란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일 한 적이 없다. 누구를 공천 주라고 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건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공천에 개입한 육성이 공개가 됐잖아요.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 좀 해줘라. 이게 공천 개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육성으로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오늘 또 기자회견 하면서 또 총선 개입을 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이번에 총선할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께 추천을 했다. 아마 총선 후보 해달라고 공천해달라고 추천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당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냈다. 인재영입위원회도 보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인재영입위원회에 보내면은 대통령이 추천한 것으로 알고 당연히 이것은 외압이고 외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런 공천 개입에 대해서 이것은 법을 위반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의혹을 갖는 겁니다. 국무총리님 휴대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휴대폰에 문자 오는 거 답을 총리님이 직접 하시는가요? 글쎄요,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시잖아요. 저녁에 혹시 집에 갔을 때 사모님, 배우자분이 총리님 핸드폰 열어갖고 문자 온 거 대신 답하는 건 아니시죠? 가끔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어요? 주로 어떨 때 그렇게 합니까? 글쎄요, 구체적인 사안을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저 의원님께 말씀드릴 그런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건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사실 이것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본인의 핸드폰을 저녁에 김건희 여사가 열어서 오는 문자를 일일이 다 김건희 여사가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뭐라고 했나요? 앞못 보는 무사라고 비유를 하고 본인은 올라탄 김건희 여사는 주술사라고 했는데 사실 세간에 대통령 위에 대통령이 있다. 그가 김건희 여사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휴대전화 답을
사모님이 그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일일이 하죠? 그럼 답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한테 온 문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건 좀 뭐 부풀려진 얘기 아닐까요? 그렇게 뭐 답변할 수밖에 없겠죠, 국무총리님은.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은 대통령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그 핸드폰을 지금도 사적 핸드폰을 김건희 여사나 윤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고 쓴다고 그래요. 그럼 지금도 김건희 여사는 윤 대통령의 핸드폰을 열어서 오는 답들을 또 해답을 하면서 대통령 위에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의심스러워요. 지난번에 명품 백 수수 사건 때는 박절하지 못해서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주 순진해서 또는 인연을 못 끊어서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거짓말과 별명으로 일관된 기자회견이었어요. 우리 총리님 못 보셨다니까 한번 보시고 판단해 보세요. 김건희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은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총리님? 이제까지 그 특검법은 여야가 협의하지 않고 한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그야말로 일방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치 도의는 아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죠. 법무부 장관님, 예,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겁니까? 통과가 되면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법률안 자체에 위헌적인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입니다. 법률안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법에 따라서 국회에서는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통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들이 헌법에 반하냐고요? 그 법률안 내용에 위헌적인 내용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재의결을 요구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자체,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가치를 최고의 가치이고 헌법의 수호자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특검법이 헌법에 반하는 거예요? 자기 모순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2016년에 그 당시 검사 당시 박근혜 최순실 특검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는 본인이 수사를 하고 특검 수사하고 특검 출신 변호사로 이름을 날려서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지금 와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헌법에 반한다. 어느 국민들이 이걸 이해하겠어요? 이렇게 이율 배반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거는 그 특검법을 의결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특검법 안에 특별검사 임명 방식이 권력 분리 원칙에 위반되고 그다음에 고발인이 수사검사를 지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근본을 해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특별검사 제도가 됐고요. 보충성 예외성에 총리님. 반한 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법무부 장관은 늘 예. 법적으로 그렇게 구구이 별명하지 말고요. 대통령 자리도 별명하는 자리가 아니고 국무위원님 여러분도 별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변명이 팩트를 얘기하는 아니고 거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국무총리님, 트럼프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서 본인도 당선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본 의원이 연합사 부사령관 할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로 2017년 가을로 기억되는데 왔을 때 안보 무임 성차론을 그때 많이 주장했었는데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판문점으로 모시지 않고 캠프 험프리로 먼저 모셔서 연합사령관하고 한반도에서 얼마나 그걸 기여하고 특히 캠프 험프리는 11조 들었는데 10조를 한국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무임성차론이 쑥 들어갔거든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 되고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이런 거 요구를 또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런 거 할 때 현명하게 좀 대처해 주시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안보 분야에 많은 지각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에 당선이신 분 때 취임 첫날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총리님? 이제 그동안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시고 인수위원회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정확히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 나온 것은 아니다. 물론 저희는- 불에는 안 나왔지만은 저희는 미국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인 미국과 관계를 네, 알았어요. 좋게 하고 있으니까 불에는 안 나왔지만은 당선인 시절에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당선인 시절에 서방 무기나 자금 지원, 그러니까 살상 무기 이런 지원이 우러 전쟁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이걸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물론이고 네.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잘 협력해 가면서 저희도 기여하고 또 참여하고 그리고 총리님 좋은 저 쪽으로 질문에 해결이 답만 되도록 좀 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 미국은 어떻게든 본위원이 판단하든가 전문가들이 판단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조기 종전을 추진할 거로 봐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부터 단계별로 끊으면서 조기 지원을 하려고 할 텐데 우리가 거기에 역행해서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오늘 또 대통령이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특히 방어 살상 무기부터 검토한다라고 했는데 실제 이거 보낼 겁니까, 총리님? 지금으로서는 뭐 아무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불법 알겠습니다. 그러한 그래서 공격에 의해서 지금 네, 침공을 당하고 됐습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하시고요. 부총리님,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무기 지원을 해왔잖아요. 네네.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얼마 정도 예상 규모를 투자했습니까? 제가 잠깐만요. 그 비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그 인도적 지원. 네, 인도적 지원은 제가 네. 30불인가? 외교장관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어디 있죠? 작년, 재작년에 네. 1.5억 원을 지불했고요. 예, 금년에 3억 플러스 1억 해서 4억이 들어갔고, 내년부터 5년에 걸쳐서 20억 불을 예상하고, 그것은 EDCF 자금입니다. 인도적 지원은 아니고요. 인도적 지원 그러면 국제사에서 몇 위 정도 갑니까? 제가 그 순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상당한 상위권이죠. 규모로 되어 네. 있습니다. 비살상 무기 지원 어느 규모로 했습니까? 그거는 말씀드리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비살상 무기도 상당히 지원을 했고 우리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런 지원을 많이 했어요. 안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또 불구하고 지금 살상 무기를 지원한다, 파병 창간단을 지원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법무부 장관님, 헌법이 우선입니까? 국방부 훈령이 우선입니까? 그럼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고 당연히 헌법이 우선이죠. 지금 헌법과 국방부 훈령이 이해가 상출이 돼요. 안 맞아요.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을 파병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으라라고 돼 있어요. 거기는 규모나 이런 건 없고. 그런데 훈령에서는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금 보내겠다는 거예요. 훈령 내에서도 사실은 지금과 같은 우크라이나 사항은 없어요. 유엔 요원으로서 평화 유지 활동을 가는 거라든가 한미 동맹의 이름으로 다국적군에 간다든가 재난을 지원하는 거지 이런 전쟁에서 동맹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지원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창간당 규모 얼마로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결정된 바는 없는데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검토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단계별로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네,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창간단이 가면은 우크라이나 사단이나 연대급까지 한 명씩 갑니까? 어느 급까지 갑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갈 때 개인 하기, 소총이나 권총 휴대하고 갑니까? 결정된 바 없습니다. 헌법에 하고 이번에 또 국방부에서 훈령을 꼼수로 또 고쳤대요. 훈련의 개인 파병 같은 경우도 위원회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데 위원회 거치지 않고 가는 걸로 고쳤더라고요. 그거는 꼼수가 아니라 작년 법무부 장관님, 헌법하고 국방부 훈령이 배치될 때 가처분 처분을 하고 훈령을 중지시킬 수 있죠.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해본 다음에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을 해야죠, 당연히. 인도적 지원, 지금까지 해왔듯이 비살상 무기 지원, 이까지가 한계입니다. 만약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또 창간단을 보낸다 하지만 창간단은 실질적인 파병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말려 들어가고 그 전쟁의 불씨가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죠.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만약에 파병을 보낸다면은 헌법 위반으로 관련자들에게 엄히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너무 속도감 갖고 하지 말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미국은 지금 종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 전쟁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은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국무위원들은 안보에 대해서는 우리 국가 국민을 지키는 안보에 대해서만은 신중을 기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환기를 위해 황운하 의원님, 김상원 의원님 질의까지 하고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입니다. 총리님, 네. 아까 존경하는 김병주 의원님 질문에서 오늘 그 대통령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은 못 보셨다고 하셨죠? 기자회견을 못 봤고요. 네. 발언하시는 것은 제가 텍스트를 미리 읽었습니다. 아, 그렇죠. 텍스트는 한번 보셨겠죠? 네. 어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저는 뭐 진솔하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 담화 기자회견에 대해서 뭐 국민들께서 크게 기대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대국민 담화가 아니고 전 국민 담이 오게 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이었다고는 평가입니다. 가치와 상식을 뒤엎는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결국 탄핵의 필요성만 더 키운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전파 낭비, 시간 낭비, 세금 낭비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듯한 현실 인식 수준을 그대로 내보이면서 결국 어처구니 없는 망언록만 추가했습니다. PPT 한번 띄워볼까요? 11월 1일자 동아일보 인터뷰 기사에는 명태균 씨와의 동아일보의 인터뷰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취임하면 2024년 총선에 개헌하면서 그때 딱 물러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이 난리가 났다. 3일 동안 대통령한테 들들 볶였다. 대통령이 내가 2년짜리 해야 되겠느냐고 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했느냐. 5년을 버틸 수 있는 내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 너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지 않나. 지금은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한 게 퇴임 후 안전하게 있을지 여부 아닌가. 벌써 레임덕도 왔지 않느냐. 다음 PPT를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론조사 꽃의 11월 2일 여론조사 결과는 탄핵이 필요하다. 69.3%, 필요하지 않다 28.6%로 나타났습니다.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장림무사, 김건희 여사를 장림 어깨에 올라탄 안전뱅이 주술사라고 비유했습니다. 또 명태균 씨는 윤 대통령을 권총 든 5살 아이에 비유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위험한 대통령이 현재의 낮은 지지율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은 스스로 하야하는 방법,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그리고 임기 단축에 의한 개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리님, 이 중에서 어느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꽃이라는 여론조사 연구소는 김어준 씨가 하는 건가요? 네, 그건 총리님이 알아보시죠.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걸 도대체 왜 저한테 묻고 그게 왜 의원님을 괴롭히는 일인지를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제가 정식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당선되신 대통령을 하야해라, 뭘 해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겁니까?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물론 많겠죠. 여론조사에 따르면 28.6%고 꽃 여론조사요. 네. 뭐 다른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 말씀해 김어준 씨가 보세요. 하는 여론조사요. 다른 여론조사 결과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이런 엉뚱한 국민들을 말씀하시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을 여론조사를 하는 그것이 정상적입니까? 아니 국민 자유민주주의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무슨 권리에 의해서 국민이 하야해라 뽑은 말아야 대통령을 합법적으로 헌법에 의해서 임기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헌법에 나와 있는 탄핵입니다. 헌법에서 중단을 왜 하는 겁니까? 네? 헌법 사항이 있나요? 헌법에 의한 탄핵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르세요? 헌법에 의한 탄핵이죠. 예. 그런데 모르세요? 그거는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있어야죠. 네. 아니, 의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경찰에 네. 오래 계셨지 않습니까? 너무 잘 알고 법률에 있습니다. 대해서 화나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판단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판단을 잘 하고 있고요. 네. 판단을 잘해서 의원님처럼 주권자인 판단 안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주권자인 국민들이 대통령을 선출할 권력도 있고 또 헌법 제정 권력인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권력이 있습니다. 또 헌법에 의한 탄핵 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배 사유가 있을 경우 헌법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합헌적으로 탄핵에 의해서 임기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어떤 걸 부정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의원님께서 그런 중대한 범법 행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56조인가요? 56조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절차 내지는 그런 제도를 좀 원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법률의 가장 전문가이신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을 거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납득할 수 없는 국민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총리님께서 근거를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론조사 끝에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명예로운 퇴진 방법이냐고 질문 드렸고, 다시 한번 반복되지만 대통령께 임기 단축을 통한, 즉 명태균 씨도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언급을 했는데, 임기 단축 개헌을 하면서 이미 지났지만 2024년에 개헌하면서 딱 물러나면 양쪽으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양쪽으로부터 존경한 대통령으로 물러나기 위해서 임기 단축을 통한 개헌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의원님께서 오바를 하셔도 한창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총리님 생각을 제가 묻은 거고요. 저에게 제가 총리님이 건의할 생각이 있으시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의견만 물었을 뿐입니다. 오바해서 답변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 PPT.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선생 처리 안 했어? 명선생 이렇게 아침에 놀라서 전화 오게끔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 처음에 무슨 말이 많은지 나는 했는데 나는 분명히 했다고 마누라한테 얘기하는 거야. 장관 안 쳐라, 뭐 안 쳐라,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거 안 쳐라, 저거 안 쳐라, 마누라 앞에서 했다고 변명하는 거야. 녹취록 내용인 줄은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김건희 여사는 인수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셨거나 비서실 소속이었거나 하신 분은 아니었죠? 기억을 못 하시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을 텐데 초대 총리님 제가 아니셨나요? 인수위원회에 없었기 때문에. 네, 인수위 그런 답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을 공지의 사실이라고 합니다. 꼭 경험하지 않아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 공지의 사실. 일국의 총리시라면 공지의 사실은 경험하지 않아도 알고는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사실을 묻는 겁니다. 생각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레짐작해서 답변하지, 오버해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김건희 씨가 장관 안 쳐라, 뭐 안 쳐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인수위에서의 어떤 권한이 있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이 부분은 제가 굳이 총리님 그런 사실 맞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아는 공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씨의 인사 개입에 관한 증언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씨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금융위원 추천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 김건희 여사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이종호 씨는 2023년 7월 13일 대화에서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이번에 국방장관 추천했는데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말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인사 개입에 관한 이런 정황적인 사실들입니다. 총리님에게 질문을 드려야 하지만 의미 없는 답변이 반복돼서 잠시 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시 인수위가 발표했던 장관 후보 중에서
김인철 교육부총리 후보는 입에 올리기도 민망스러운 방석집 디펜스 사건으로 자진 사퇴했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는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 등으로 사퇴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는 친일 칼럼, 숭일 발언 등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 인수위 비서실이 이 정도 문제를 거를 수 없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건 자서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고 기명 칼럼, 공개 발언입니다. 자녀 문제도 추천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겁니다. 인수위 비서실 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거를 수 있는 사안들이었을 텐데 당선자는 공교롭게 검증에 크게 실패한 이 세 후보자 중 2명을 직접 인선한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총리 후보자도 임명 과정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정황과 연결시켜 생각한다면 이분들은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의원님께서 뭐 생각하고 싶으신 대로 생각하시죠. 대단히 성의 없는 답변이신데 저한테 대한 답변이기도 하지만 모르는 일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계속하시기 때문에 저도 역시 제가 모르는 거를 아는 척하고 답변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이 자리에서 총리님과 국무회의를 상대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국민을 대표해서 질문 드린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드리겠습니다. 총리님께는 더 이상의 질문이 의미가 없어 보여서 국토부 장관님이 지금 상임위 중이죠? 예, 1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여기 있습니다. 창원의 국가산단 지정 관련해서 국가산단 지정, 투기 과열지구 해제와 같은 이러한 중대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인인 명태규 씨가 깊이 개입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국가 운영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차대한 문제이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매우 유사한 명백한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가 전제를 사실이라면 전제했습니다. 다음 PPT. 우리 명태균 씨가 김 여사에게 창원 국가산단 건의할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사진을 위로 올려서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부탁하는 거거든. 사모한테. 국토부 차관님. 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혹은 대통령실로부터 국토부가 지시나 압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네, 없다고 하겠죠. 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 과정에서 명태균 씨 본인이 의견을 제시했고 빠졌던 땅이 있어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께서 해당 발언 관련해서 강혜시 대상으로 해서 위정과 명예훼손 행위로 고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네. 알고 있다. 네, 고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창원
산단 지정에 국토부 실사단이 창원 방문 당시 민간인 명태균 씨가 현장에 먼저 도착해 있으면서 국토공무원을 안내를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확인을 하셔야죠. 예, 언론의 보도에 나왔는데 언론에도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궁금해하겠습니까? 정부가 국가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과정에 민간인이 개입해서 실사단을 안내하거나 설명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일이겠죠?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차관님. 네? 사실이라면, 아니, 사실이라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해당 실사단이 현장에 가서 후보지를 대상으로 해서 해당 지자체와 해당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견을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번 사건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인이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의혹을 남겼다는 점에서 매우 중차대한 사건으로 봅니다. 민간인 명 씨가 원희룡 전 장관을 비롯해서 국토부 실사단과 공무원들에게까지 수차례 설명하고 지정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국토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국토부 정책의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산단 지정 과정에서 또 투기 과열지구 해제 건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에 대해서 의혹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떳떳하다면 수사 의뢰를 할 생각 없습니까? 지금 현재 창원지검에서 관련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조사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다? 예, 창원지검에서 관련 의혹들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하고 있습니까? 누구에 대한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국토부 차관이 얘기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그런 자세한 수사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창원지검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세요. 필요하면 장관이 필요한 만큼 보고를 받아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저희들이 보고받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부분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은 언론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의혹이 있으면 수사팀에서 확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네. 어떤 부분이 수사 중인지를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네. 수사 중인지를 장관이 주시죠. 다 말씀드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황운하